억만장자 투자자의 머릿속을 그대로 들여다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정말 궁금하죠. 수천억 원의 돈을 움직이는 그 결정의 순간에 과연 뭘 보고 있을까요? 오늘은 바로 그 머릿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1995년부터 시장을 압도해온 헤지펀드 서드포인트 매니지먼트와 그 수장 데니엘 롭의 최근 행보를 통해서요. 네, 이분들이 최근에 기술 대기업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투자를 대폭 늘렸는데 바로 그 이유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이야기는 단순히 어떤 주식을 샀다 이게 아니고요. 거대한 AI라는 파도에 올라타는 두 가지의 전혀 다른 접근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 다른 접근법이요? 네. 하나는 모두가 인정하는 확실한 챔피언의 등에 올라타는 전략이고요. 다른 하나는 시장의 오해와 공포 속에서 쓰러진 거인을 헐값에 알아보는 전략이죠. 와, 챔피언과 쓰러진 거인이라니 시작부터 흥미롭네요. 이 두 선택을 비교해보면 거물 투자자의 시각을 좀 더 깊이 엿볼 수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챔피언 마이크로소프트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서드포인트가 3분기에만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을 무려 70만 주나 추가로 샀어요. 70만 주. 엄청나죠? 기존에 가지고 있던 물량을 거의 3배로 늘린 건데 이건 뭐랄까 단순한 비중 확대를 넘어선 거의 올인에 가까운 신호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 정도 규모의 베팅은 미래에 대한 어마어마한 확신 없이는 불가능하죠. 물론 마이크로소프트는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렇죠. 코파일럿도 있고. 네, 코파일럿으로 훨씬 강력해진 오피스 제품군은 계속 돈을 벌어들이고 있고 클라우드 서비스인 애저는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니까요. 하지만 데니엘 롭이 본 진짜 핵심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궁금했습니다. 안정적인 사업만 보고 그렇게 큰 돈을 걸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 숨겨진 핵심이라는 게 뭔가요? 바로 대리 투자. 영어로는 프록시 인베스팅이라는 개념입니다. 대리 투자요? 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기업을 꼽으라면 단연 챗GPT를 만든 오픈 AI잖아요. 그렇죠. 모두가 투자하고 싶어 하죠. 근데 비상장 기업이라 우리가 직접 투자할 방법이 없죠.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굳게 닫힌 문을 열어주는 뭐랄까 유일한 열쇠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 오픈 AI에 투자하고 싶으면 마이크로소프트를 통하라는 거군요. 일종의 우회 투자네요. 정확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의 지분을 약 27%나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까요. 와, 27%나요? 네. 그러니까 오픈 AI라는 로켓에 올라탈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티켓이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인 셈이죠. 그렇군요. 그리고 그 로켓이 곧 발사될지 모른다는 기대감이 시장에 퍼지고 있거든요. 2026년 중에 오픈 AI가 기업 공개, 즉 상장을 할 수 있다는 소문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거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물론 실현되면 엄청난 호재겠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리스크 아닌가요? 리스크란요? 만약에 오픈 AI 상장이 계속 미뤄지거나 막상 상장했는데 시장 기대에 못 미치면 어떡하죠? 그 기대감으로 올랐던 마이크로소프트 주가에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는 뭐랄까 양날의 검처럼 보이는데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리스크 때문에 데니얼 롭의 투자가 더 흥미로워지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는 그 위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 위험을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을 안전마진이 마이크로소프트 자체에 있다고 판단한 거죠. 안전마진이요? 네, 앞서 말한 애저나 오피스 같은 핵심 사업의 성장세가 워낙 막강하니까요. 2026년과 2027년에 각각 16%, 15%의 매출 성장이 예상되는데 이 정도 덩치의 기업이 이런 성장률을 내는 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아, 이제 그림이 좀 더 명확해지네요. 오픈 AI의 상장은 성공하면 대박인 보너스 옵션 같은 거고 그렇죠. 설령 그 옵션이 기대에 못 미치더라도 마이크로소프트라는 본업 자체가 워낙 튼튼해서 손해볼 게 없다는 계산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야말로 잃을 건 적고 얻을 건 아주 큰 비대칭적 기회를 본 거네요. 맞습니다. 리스크가 있는 베팅인데 그 아래에 아주 두꺼운 안전 쿠션이 깔려 있는 거죠. 게다가 이건 단순한 지분 투자를 넘어섭니다. 오픈 AI 기술은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인 애저를 통해서 구현되거든요. 아, 그렇죠. 오픈 AI가 성장할수록 애저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일종의 공생 관계인 거죠. 서로 윈윈하는 구조네요. 그러니 서드포인트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자체 성장과 잠재적인 오픈 AI 대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그야말로 완벽한 투자처로 보였을 겁니다. 이제 그 70만 주 추가 매수라는 과감한 결정이 이해가 되네요. 네.
그렇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누가 봐도 확실한 우등생, 그야말로 왕도를 걷는 투자라고 볼 수 있겠네요. 실패하기가 더 어려운 투자에 가깝군요. 그렇죠. 하지만 흥미롭게도 데니얼 롭은 정반대의 길, 즉 시장에서 철저히 외면받던 이다나에게도 똑같이 큰 베팅을 했습니다. 바로 메타 이야기인데요. 네, 마이크로소프트와는 결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완전히 다르죠.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메타 주가가 하루 만에 10% 넘게 폭락했습니다. 맞아요. 그때 정말 난리도 아니었죠. 시장이 공포에 질려서 주식을 막 내던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서드 포인트는 오히려 지분을 늘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잠깐만요. 그 상황이 잘 이해가 안 갑니다. 2026년에 데이터 센터 구축 같은 인프라에 막대한 돈을 쏟아붓겠다. 이 계획을 발표한 게 주가 하락의 원인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니 앞으로 돈을 엄청 쓴다고? 그럼 당장 회사에 남는 이익이 줄어들겠네 하고 걱정하는 게 당연한 반응 아닌가요? 물론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지극히 합리적인 반응입니다. 그쵸. 아무리 미래를 위한 투자라지만 당장 수익성이 나빠지는 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월스트리트는 당장 다음 분기, 길어야 내년 이익에만 관심이 있으니까요. 비용 증가는 그들에게 최악의 소식이죠. 하지만 바로 여기서 거물 투자자와 일반 투자자의 시간 개념이 갈리는 겁니다. 시간 개념이요? 네. 시장이 비용이라는 단어에 갇혀서 공포에 떨고 있을 때 데니엘 롭은 하만 전략적 해자, 모트라는 단어를 떠올렸을 겁니다. 전략적 해자요? 그 성주 위에 파놓는 그 해자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게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AI 시대의 경쟁력은 결국 누가 더 뛰어난 모델을 더 싸고 빠르게 만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쵸. 그러려면 어마어마한 컴퓨팅 파워가 필요라고 그 파워는 데이터 센터에서 나오죠. 지금 당장은 엔비디아 같은 기업의 칩을 사다 쓰는 게 편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들에게 종속될 수밖에 없어요. 메타의 막대한 투자는 바로 그 종속의 고리를 끊고 AI 개발에 필요한 모든 인프라를 스스로 통제하겠다는 선언입니다. AI 경쟁을 위한 자신만의 거대한 성을 짓고 아무도 넘어오지 못하게 깊은 해자를 파는 작업인 셈이죠. 이제 맥락이 이해가 되네요. 단순히 서버를 늘리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었군요. 네. 미래 AI 경제의 생산수단을 직접 소유하겠다는 일종의 거대한 권력 투쟁이었네요. 정확합니다. 당장의 비용 지출이 아니라 미래의 시장 지배력을 위한 투자라는 관점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와... 그리고 시장이 그 비용에만 정신이 팔려서 놓치고 있던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뭐죠? 주가가 폭락하던 바로 그 순간에도 메타의 본업은 그야말로 불타오르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3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무려 26%나 증가했습니다. 네. 26%요? 네. 지금 같은 시대에 그 정도 규모의 회사가 26% 성장을 했다고요? 정말 괴물 같은 숫자네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시장은 앞으로 쓸 돈 걱정에 주식을 내다 팔았는데 정작 이 회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엄청난 속도로 돈을 벌어들이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건 정말 시장의 명백한 착각처럼 보이는데요. 바로 그 지점이 기회가 되는 겁니다. 틱톡과의 경쟁에서 밀릴 거라던 우려와 달리 릴스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면서 소셜미디어 광고라는 핵심 사업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증명해낸 거죠. 네네. 이걸 보고도 시장이 주가를 떨어뜨렸으니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어떤가? 맞습니다.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비싸게 사면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 폭락 이후에 가격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내려갔던 건가요? 주가 하락 후 메타의 2026년 예상 실적 기준 주가 수익 비율, 그러니까 PER이 22배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22배. 그 숫자만으로는 아직 감이 잘 안 오는데요.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비교 대상이 필요할 것 같아요. 좋은 질문입니다. 당시 미국 주식시장의 평균 지수인 S&P 500의 평균 PER이 약 22.3배였습니다. 거의 시장 평균이랑 비슷했네요. 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건 다른 빅테크 기업들과의 비교입니다. 당시 AI 붐의 중심에 있던 엔비디아의 PER은 60배가 넘었고 아마존도 40배 수준이었어요. 잠깐만요. 그럼 정리해보면 시장 평균 속도로 성장하는 기업들의 평균 가격이 22.3배인데 네. 매년 26%라는 괴물 같은 성장률을 보여주는 메타의 가격은 22배였다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엔비디아나 아마존 같은 다른 성장주들에 비하면 거의 반값도 안 되는 수준이었고요. 그렇죠. 와, 이건 뭐 시장이 감정적으로 얼마나 큰 실수를 하고 있었는지 명백한 증거였던 셈이네요. 맞습니다. 시장의 공포가 만들어낸 일생일대의 박앤세일. 데니얼 롭의 눈에는 아마 그렇게 보였을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겠네요. 시장 평균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하는 초우량 기업의 주식을 시장 평균보다도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였던 거죠.
이것이 바로 서드 포인트가 3분기에 이어서 4분기에도 주가 하락을 기회 삼아서 오히려 메타 주식을 더 사들였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이제 두 개의 퍼즐 조각이 완벽하게 맞춰지는 느낌입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모두가 인정하는 우등생의 미래 가치에 심지어 안전장치까지 있는 상태에서 베팅한 것이고, 메타는 시장이 잠시 이성을 잃고 오해하고 있는 우등생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때 헐값에 데려온 전략이군요. 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순풍에 돛을 배에 올라타 항해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역풍을 맞아 잠시 주춤한 배의 진정한 가치와 그 튼튼한 엔진을 꿰뚫어보고 그 배에 올라타는 것이죠. 목적지는 같지만 가는 방식이 전혀 다르네요. 네, 목적지는 AI 시대의 지배자로 갔지만 그곳으로 가는 항해 방식이 전혀 다른 겁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다른 방식의 투자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든 데니엘 로베 행보는 AI라는 거대한 흐름에 올라타는 두 가지의 뚜렷하게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를 통해서는 안정적인 성장과 오픈 AI라는 잠재적 홈런을 동시에 노리고, 메타를 통해서는 시장의 단기적인 공포 속에 숨겨진 극도로 저평가된 성장 가치를 포착하는 전략입니다. 맞습니다. 두 사례 모두 분기 실적 발표 후에 주가 등락 같은 그런 단기적인 시장의 소음에 휘둘리기보다는요, 기업의 근본적인 가치와 미래 성장 동력, 그리고 그 기업이 그리고 있는 10년 후의 큰 그림에 집중하는 장기적인 관점이 결국에는 승리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시장의 감정을 이용하되 휩쓸리지는 말아라. 이런 교훈이네요. 네, 바로 그거죠.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하나의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보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한 기업이 미래를 위해 막대한 지출을 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당신의 눈에는 그것이 현재의 이익을 갉아먹는 위험 신호로 보이시나요? 아니면 미래 시장을 완전히 지배하기 위한 기회의 신호로 보이시나요? 아주 본질적인 질문이네요. 메타의 주가 하락 당시 시장 참여자 대다수는 그것을 전자인 위험 신호로 해석하고 주식을 내던졌습니다. 그랬죠. 하지만 데니엘 롭과 같은 투자자는 그것을 후자인 기회의 신호로 보고 조용히 주식을 사모았을지 모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이 바로 여러분 자신만의 투자 철학을 만들어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